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부산 경남 지역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잠복했던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오늘 김성우 홍보수석이 아침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와서 개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소장님, 어떤 배경, 어떤 이유로 좀 개각을 좀 늦췄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이 요즘 너무 단정적으로 정치적 현상을 거의 확실시하게 예단을 하니까 꼭 언론 예단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지금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지난주 일요일 날 그만두겠다고 갑자기 의사를 밝혔고, 또 교육부총리 황우여,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성부 장관 김희정, 이 두 분이 또 같이 그만둘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 심의가 완결되고 또 법안 통과까지는 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개각을 하는 모양새는 여러 가지로 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또 빌미도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개각이 된다면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임 장관. 그러면 그걸 다 한때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그때 이렇게 분산시켜서 가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포인트 개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뭐 소중규모의 개각 요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정치인 장관 교체 외에 또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장관이 추가로 또 한두 명이 같이 교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뭐 12월 초 정도에 적어도 뭐 예산 법안 심의에 가닥이 좀 잡히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개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이 상당히 지금 전국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지금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진실한 사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정치권과 국민들을 향해서 상당히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타임에서 개각을 해서 이 국면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좀 굳이 더 흐릴 필요가 없다. 좀 더 가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또 외국 순방도 있고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개각을 땡겨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국무회의 발언과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행사장에 가서 한 발언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을 맞이해서 당내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로서는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하고 둬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아울러 뭐 전국 상황과 관련돼서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그런 전국 상황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 그걸 통한 명징한 그 하고 싶은 말들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미 개각 보도가 되었고 춘추관에 출입하는 여러 기자들이 오늘 정도의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메시지의 전격성이라든가 그것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답게 힘이 셌다. 그래서 좀 한 템포를 죽이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 순방 갔다 오고, 그리고 그 급한 국회 현안들을 끝난 다음에 그때 개각을 할 가능성이 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과 함께 어떤 전략적인 인사 용인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황 소장님, 사실 지금 TK를 비롯한 물갈이론이 사실은 선거판에서는 좀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개각을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권이 지금 뭐 개각 부분을 공격하고 이럴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여력이 없다. 뭐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선택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과거의 그 야당의 행태로 보면 굉장히 선관위에 제소도 하고 뭐 고소 고발도 하고 정치 쟁점화할 건데, 그냥 말로 좀 떠들 뿐이지 이 문제를 크게 쟁점화해서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심판이냐,
그냥 지금 무능하고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 심판이냐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점점 쟁점화 시킬수록 둘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는 식으로 내년 총선이 흘러가면 야권에서는 결코 유리할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여권의 무슨 인사 요인에 대해서 야권이 특별히 하자가 있는 사람이 뭐 명백하게 공세를 펴도 좋은 사람이 뭐 있지 않는 한은 야권의 관심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뭐 네.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결국은 야당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별 집안 문제도 복잡하고 하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누구냐? 사실 여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그 의중이 무언지를 놓고도 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의중. 그는 여당에서 몰라가지고 대통령이 야당 보고 했겠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당 안에 자기들 보고 했다고 하면 겁이 나고 여러 가지로 두려운 요인이 많고 또 앞으로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잡한 요인이 눈앞에 당장 떨어지니까 굳이 대통령이 여권의 일부는 야당 보고 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전적 용어로 허위나 가식이 없이 정체성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의원은 비교적 정체성은 뚜렷해요. 그럼 뭐 한결같이 박근혜 정권 청산하자 뭐 이럴 때서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은 여권 내부에 있으면서 네. 대통령의 상황이나 정권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처신이나 처세를 갖다가 달리 해온 사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이 있을 때 새누리당 의원 112명이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 봐서 기가 찰 노릇이겠죠. 지난번에 뭐 대통령이 아마 공천시켜서 당선시킨 사람이 120~130명은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임기가 조금 뭐 중반기에 와닿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야 된다라는데 112명이나 찬성을 했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네. 한때 유임시키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또 공천 논란이 벌어지니까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대로 가져가자 하는 쪽에 또 대부분 기울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이 아주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뭐 대통령이 한결같이 대통령을 반대해온 야당을 보고 그렇게 했을 대성을 한 리는 건 없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비가 있는데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목소리는 높은데 액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진실한 사람 뽑자고 하는데 뭐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열린우리당을 그 지칭을 해서 이게 승리했으면 좋겠다. 뭐 그것도 아닌 네. 거고 단지 이제 이 진실한 사람 얘기가 나올 때 그 앞부분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고 매번 내가 이렇게 뭐 서비스 뭐 기본법, 관광 무슨 법 이런 걸 항상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메아리 같다. 이렇게 해야 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지금 진실한 사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얘기이고 특히 야당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걸 갖고 쟁점을 시키면 시킬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꼴 같아요. 아 오히려. 예. 야당- 왜냐하면 야당이요 지금 자기들 당내의 개파 문제나 여러 가지 통합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적어도 야당이 집권을 10년간 해본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면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비전과 본인들의 정책을 내놓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과 경쟁해야죠.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을 반대만 하지 말고요. 비전과 정책을 따로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뭐 문재인 대표나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각을 세워야 당내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보이는 네. 그런 태도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역효과만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아울러 뭐 야당 입장으로 보면 때리긴 대통령이 야당을 때렸는데 코피는 지금 새누리당이 나는 격이어서 네. 이를테면 그 전후 맥락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달라 그런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사람을 선택해달라라는 얘기는 야당이 발목 잡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인데 그래서 야당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열린우리당의 지원 발언을 해서 선거 앞두고 총선 두 달 전에 그
그 발언한 것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는데 네. 대통령도 이거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으나 오늘 언론을 비롯해서 전체적 분위기가 희한하게 야당을 공격한 걸로 알았는데 여당 내가 더 시끄럽고 TK 물갈이설로 진화되는 걸 보고 야당으로서도 그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그 엄중하게 경계하고 하되 비판하지만 보안이 지켜본다? 야당 내 네. 권력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 같아서 뭐 속으로는 화장실 가서 아마 웃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서부 소장님이 이제 TK 물갈이론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좀 판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이른바 물갈이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청와대 출신이거나 현 강요, 내각 출신들의 전현직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론되는 부분이 대구라든가 부산, 뭐 이른바 여당의 텃밭 지역에서 좀 계속 거론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이 정말 물갈이론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뭐 친이 비주류 격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TK에 출마하거나 강남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뭐 진실된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네.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기존의 새누리당 여권에 있어서 의원들의 행태들 부분을 굉장히 질타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일했으면서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반대로 100% 전부 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해석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죠. 네, 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분들은 다만 어떤 행태로든 그 친박 진위 간의 공천을 둘러싼 이제 이 논쟁이 예. 이번 주부터 이제 교과서 문제가 약간 꺼지면서 다시 시작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본인들이 이제 출마를 갖다가 쉬운 데서 하고자 하는 의혹들이 있겠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뭐 그 중에는 호가호위해서 마치 대통령이 뜻이 실린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TK 물갈이와 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이 비주류에 대한 배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관선상에 있다라고는 안 보기는 보지만은 어렵다. 어떤 행태로든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여권에 있는 의원 또 뭐 크게는 야권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민생이나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해달라. 이거는 심판론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 9월에 한 번 또 그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했고, 그다음에 국회법 통과 때, 그다음에 그때도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했고, 이번에 이제 3탄으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심판론이 계속 시리즈로 계속되는 걸 보면 총선까지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전략 공천을 몇 개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공천을 뭐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국민 그다음 당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친박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했다면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진실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네. 위협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실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물갈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확실한 정치판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여당에 돌아가는 추세가 그런 물갈이를 끓이는 뭐 안심번호 국민 공천이니 뭐 현역이 그대로 가는 어떤 이 공천을 마치 상향식으로 포장하는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대구나 경남, 부산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거론이 돼도 되나? 우리는 뭐 막대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총재입니까? 지금 당권 대권 분리가 돼 있어요.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름하여 수석 당원 정도죠. 그런데 지금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 총재 같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안 보이는 거죠.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완전 일사불란한 체제로 좀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국회를 향해서 뭔 법이 해줬니 안 해줬니 물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다 여야 협상의 과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잘했고 일방적으로 국회는 잘못했다. 이건 아닌 거죠. 이런 지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당권 대권이 분리돼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공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그 구성도 일단 안 돼 있고요. 그냥 구성을 빨리 해야 되고 구성을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용박이든 진박이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온다고 하면 누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얘 지금 현행 뭐 당헌 당규대로 50대 50을 할 건지 아니면 특별기구에서 뭐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뭐 70% 하든 80% 하든 좀 올릴 건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마치 2010년도 지방선거 전에 당시 야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야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함만 들어가면은 여론조사에서 다 당선이 되는 그래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거 네. 아니냐. 마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직함만 가지면 그게 진박이든 용박이든 가박이든 간에 지역 내에서 먹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나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물론 TK는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뭐 혹시 통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선거에 별로 득이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건 뭐 원론적인 사실 이제 홍문종 의원께서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결국은 국민들의 이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내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패널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홍문종 의원께서는 박 대통령이 어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실된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 말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하나 비춰줘 보실까요? 여기 지금 패널을 보시면 가장 이번에 신조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진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박. 김 소장님, 진박이 어떤 뜻입니까? 진짜 친박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진짜 진박.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된 친박이요. 진실된 진박. 진짜 진박. 사실 뭐 원조 진박이다, 뭐 탈박이다, 뭐 복박이다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진실된 진박이 뭘까요? 근데 그 우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9대 그 국회의원 그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차에 오면서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예를 들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유승민 찍어내기나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기가 공천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네. 자기들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하더라. 이런 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앞으로 나랑 같이 내 임기를 마지막까지 같이 갈 뭐 철학과 소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20대 그러니까 총선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의 어떤 진실된 뭐 친박 이런 거 아닐까요?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생환을 해야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사실 또 참박이란 말이 저도 지금 이게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서부 사장님 참박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참된 박인가요, 뭔가요? 볼까요? 진짜 진짜 친박물이다. 네, 제가 보기엔 진박은 네. 아무래도 그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에서 그 막 총선을 출마를 채비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친박이다. 원래 원조 감자탕 하면 원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 친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참박은 네. 예전부터 쭉 친박이었던 사람을 칭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아까 언론 인터뷰하신 홍문종 의원이 참박이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 하나다. 네네. 사실 지금 우리 황 소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가박이란 말도 나오고 있어요. 좀 가박. 가짜 친박 뭐 이런 거. 가짜 친박. 가짜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생각으로 보자면 본인이 공천을 이렇게 줬고 또 선거운동을 띄워줘서 사실상 뭐 스펙만 좋았지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못했는데 공천받고 뭐 띄워주니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당에는 자생적으로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거쳐가지고 자기의 이 나름대로의 경로를 키워온 사람이 많은데 예. 새누리당에는 뭐 어느 날 자기 전문직으로 스펙 좋게 웰빙으로 살다가 공천받아서 그냥 새누리당 텃밭에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친박이라 하면서 그 대선 때나 대선 직후에는
뭐 이렇게 충성을 바치다가 또 네. 한때 대선이 좀 어려졌을 때는 새누리당 주변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소문도 났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참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임기 초에 초반부터 인수위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작년엔 세월호가 가라앉고 또 올해 접어들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개혁을 하겠다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엉뚱하게 대통령한테 다시 칼날이 돌아왔어요. 국회법 개정이라고. 그래 되다 보니까 기가 좀 찼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뭐 이 4대 개혁이니 이런 부분들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 예, 그런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예, 적어도 네. 이 한결같이 앞뒤가 똑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차라리 국민들이 저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수중 원래? 미달이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심판도 가능한데 거의 대외적 발언을 안 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발언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에 보면 한 10명, 20명 안에 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 뭐 130명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물밑으로는 벌써 저쪽에 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박이라고 네. 그렇게 사실 보겠죠. 새누리당의 예전에 보면 이제 양대 개파가 이제 친박, 치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진박, 참박, 가박까지 나왔는데 진이, 참이, 가이는 안 나옵니다.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황 소장님? 그러니까 이 친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걸 덕을 봐서 있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일 때 사실상 당의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넘겨주고 이 친이로서의 개파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무너지는 상황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일찍. 그러니까 지금 가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10% 20%로 폭락하고 네. 뭐 거의 박근혜 대통령을 모른 척하는 게 다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오면 친박이라면 말도 존재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죠. 이미,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찍어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또 야당은 그 부분을 아주 패가르기를 해서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만큼의 대통령의 영향이 유지가 되니까 예. 지금 그 가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실 서 실장님 네. 지금 하나 사실 용박하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 이용한 박근혜 사람. 대통령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좀 용박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용박이나 오박이나 가박 범주에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아무래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엔 이런 친박 용어 사전이 나오는 거는 일견에서는 대통령이 그 여당 정부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레임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또 한편에서는 아까 홍문영 의원이 야당과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지금 말씀하신 당을 거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온 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 1탄, 2탄에서 국민 경선하겠다고 하는 그 김무성 대표를 오히려 심판해서 전략공천의 여지를 열어두고 3탄이 국정교과서 사상 검증을 돼서 자질의 기준을 제시하고 네 번째 완결편으로 이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총선 공천 기준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제왕적 총재로서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이번 총선이 박근혜냐 아니냐의 선거로 가고 싶어서 그 우산 속에 피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이라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그 후폭풍 동안 너무 거셌다라는 것들을 그 결과는 그리고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네. 지금 진실한 사람에서 그 사인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재채기만 해도 여당 내가 몸살을 앓는 이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삼가 조문 정치에서 이제 여러 모습들이 이제 다양하게 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님,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어떻게 이번에 수혜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를 좀 잃은 낙인 효과가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안 보냈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좀 협량의 정치, 속 좁은 정치다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물론 이제 대구라는 그 보수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공천에 탈락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예.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표적 공천
그러니까 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탈락시켰다라고 인식이 그렇게 된다면. 민심이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서는 결코 뭐 이런 게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봐요. 예. 대통령이 이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싫은 사람한테는 조화를 안 보내는 게 진실한 사람이죠. 싫은데도 억지로 커밍아웃을 한 정치적이기 때문에 조화를 보내고 조화를 보낸 부분이 또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오인된 신호들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주고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위선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좀 비판을 받더라도요. 뭐 속이 좁다, 협량하다 비판을 받더라도 그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자기의 이 소신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전략 공천 부분과 연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종전까지는 내가 있는 한 전략 공천 한 석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충돌을 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물밑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가라는 흥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엊그제 강남에 가서 그 강남 갑을 그 선거구 관련 의원들 모시고 무슨 강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심윤조 또 그 누굽니까 심윤조하고 또 다른 한 분, 예. 두 분을 모시고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대통령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결국은 지난번에 그 두 분도 전략 공천으로 강남에 갑자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수용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또 박 대통령의 이제 이 의중 전략 예. 공천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합의를 이끌려고 할 건데 지금 오늘 보면 김무성 대표 측근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딜을 하면 대통령하고 했지 친박 핵심하고는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 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전략 공천을 통해서 아까 출마하겠다는 자신들 측근 몇 사람을 그걸 따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마 친이나 비주류가 도로 대통령이 몇 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결국 언론에 보고되면서 아마 풍지박산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전략 공천 몇 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틀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새로운 물갈이나 판갈이 이런 부분들도 직접 본인이 선도하지 언급할 수도 않겠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시각을 좀 일러냈던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은 공천 여부가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지금 황 소장님 말씀대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모종의 어떤 뭐 이야기를 갈 수는 있겠지만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이렇겠죠. 그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새누리당을 딱 거의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했을 경우에 총선 이후에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계는 당신이요 라고 밀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가고 끝낼 것이냐. 적어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고 본인이 두 번이나 공천이 탈락된 사람인데 뭔가 큰 정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12월 1월 사이에 여권이 조용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천 특별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구성과 그다음에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그걸 70대 30으로 할지 80대 20으로 할지 그다음에 우선 공천 지역,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네. 친박은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해석을 하고 김무성 대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맞닥뜨려지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장악하는 힘이 강하긴 하겠지만 예. 김무성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 예. 그 공간을 현재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몇몇의 그 비주류 핵심들이
얼마만큼 공간을 열어낼 것이냐 이거의 싸움 같아요. 사실 마지막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오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박이란 말이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무리다. 네, 사실 오락가락. 네네 오락가라는 건데 이제 우리 저 김 교수님 말씀하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일단 결국이 오늘 결론이 오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미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박이라 하면 오락가락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김무성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최종 전략적 목표가 어딘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총선이 유승민 네. 의원도 총선 당선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김무성 대표도 총선을 잘 이끄는 게 단순한 목표라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타협해서 로키로 그 김무성 대표는 공천 특위를 가지고 삿바싸움을 할 것이고 그 유승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나를 세우지 않고 주변에 있는 친박 무리들이 문제고 아첨하는 무리다. 나같이 그 박근혜에 진실된. 대해서 쓴소리 나는 비판도 하는 모두 다 이해할 때 아니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읍소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포스트박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총선에서 넘어간 다음에 이번엔 많이 참았고 다음에 꼭 기회를 보겠다고 하는 김무성 대표의 말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포스트박으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분은 총선이라고 하는 전투를 생각하지 말고 대권이라고 하는 전쟁을 생각하시고 술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 분의 말씀은 이제 결국은 여당 내의 갈등, 불가피한 구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근데 이제 싸움이 될 거냐 안 그러면 새가 기우느냐는 문제인데요. 솔직히 그 진위 비주류계로서는 지난 연말쯤에 박 대통령이 레임덕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하고 공세의 고삐를 잘못된 시점에서 잘못 당겼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도 회복해가고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후에 더욱더 굳어지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이 견고한 일종의 팬덤 같은 지지층을 이끌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항해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공천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기에는 누가 봐도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오박이 오리알 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에서 싸움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이 가장 어리석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깨끗하게 공천은 우리가 손을 털겠습니다 하는 게 나은데 또 그게 또 사람이 미련이 많아서 안 되니까 정치가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데 승부는 어떻게 날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박 대통령이 이 공천 승부에서는 이기겠죠. 공천 승부에서는 이긴다.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좀 저희들이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